자, 출입입니다. 박싱데이 19라운드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도저히 좀 컨디션이, 근데 요번에는 또 빅매치가 한 경기 있고, 그리고 리버풀 대 울버햄튼 경기도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버니 대 맨유도 하려고 했는데 뭔가 그래도 프리뷰는 저희 기준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업로드하는 그 시간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 킥오프 24시간에서 36시간 전에는 프리뷰를 그래도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또 구독자나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고 나서 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프리뷰는 만약에 이를테면 뭐 12시간 전에 업로드를 했다. 그러면 그 유통기한이 12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프리뷰라는 컨텐츠 자체가. 그래서 그 시간에 좀 맞춰서 업로드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아스날 대 첼시 경기, 아르테타의 어떤 홈 첫 데뷔전이죠. 그것도 중요하고, 램파드가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 경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미리츠 스타디움이고요. 크레이그 퍼슨, 이 사람은 이제 그 PL 주심 중에 유명인들이 있고 비유명인들이 있잖아요. 비교적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10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10세는 뭐 이제 마틴 애킨슨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느낌은 좀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소하게 오심을 좀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주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스날은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 5경기를 보면 1승 2무 2패, 뭐 개판이죠. 이 1승은 륜베리 감독 대행이 했었던 웨스트햄전 승리인데, 뭐 웨스트햄이 워낙에 상태가 안 좋은 팀이니까, 네, 요런 좋지 않은 흐름에서 아르테타가 부임을 했죠. 홈 경기를 이번 경기에서 처음 이제 하는데, 지난 아르테타의 첫 번째 데뷔전인 본머스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 하지만 좋은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이제 아르테타의 전술에 대한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첼시도 흐름이 나빠요. 컵대 포함해서 2승 3패. 리그 최근 4경기 1승 3패. 완전 안 좋죠. 램파드 부임한 다음에 초반에 약간 흔들 하다가 떡상 쫙 간다 그러다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기. 램파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리그 7경기에서 승리한 경기가 2승밖에 없다. 네, 좋지가 않습니다. 2승밖에 없어요.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리그에서 첼시 상대로 홈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비교적 괜찮죠? 예, 2승 1무. 사리 때 또 1승 2대0으로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기분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램파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기록은 아니다. 자, 리그에서 선제골을 넣으면 첼시에게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승 4패니까 어쨌든 첼시 상대로는 선제골만 넣으면 나쁘지 않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첼시 상대 전적 말고 그냥 일반 전적으로 와서 최근 리그 홈 2경기에서 2연패, 브라이튼한테 졌고요. 맨시티한테 0대3으로 크게 졌죠. 홈 3연패는 1977년 3월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77년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77년생? 바로 찬우 형입니다. 찬우 형 여러분, 굉장히 동안이지만 43살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 나이 때, 그러니까 찬우 형이 태어났을 때나, 찬우 형이 이제 11월생이니까 그때 이후에는 3연패는 없었다. 그러나 요번 경기에서 진다 그러면 이걸 타이 기록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컵대회 포함해서 최근 홈 4경기에서 멀티 실점 중 거지 같은 기록이죠. 아스날은 시즌 티켓이 압도적으로 PL 20팀 중에서 가장 높은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홈 관중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 2연패에다가 계속해서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첼시 기록 보겠습니다. 직전 아스날 경기 2대0으로 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월에 있었을 거예요. 예, 1월에 있었는데 2대0으로 졌습니다. 자, 근데 2011년 이후에 아스날전에서 연패를 한 적은 없대. 그러니까 직전 아스날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기록만 따져본다면 이번 경기는 최소 무승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기록은 언제나 뭐 깨질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자, 이번 시즌 선제골을 실점했을 경우에 2무 8패, 좋지 않다. 이걸 뒤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록과 맞닿아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선제 득점이 어디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스날이 선제골을 넣는다. 그러면 첼시 이 기록을 따져봤을 때 아스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연패 기록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첼시가 이길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자, 이번 시즌 원정 6승 3패, 원정승 기록은 6승, 리버풀이 7승이거든요. 리버풀 다음으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월에만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죠? 월에 한 달에 4패를 한 거는 93년 10월 이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93년도가 이 대전 엑스포 있었던 해 아니었나요? 꿈돌이?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12월에만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패배가 또 이게 이번 경기가 다 2019년 마지막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다 어떤 식으로 2019년을 마무리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시간으로 1월 1일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자, 부상 이슈를 보겠습니다. 키어런 티언이, 콜라시니악이 각각 어깨 발목 부상으로 아웃입니다. 좌풀백이 전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아르테타는 왼쪽 수비 자리에 부카요 사카를 썼습니다. 사카는 원래 풀백이 아니죠. 소크라티스 지난 경기에서 뇌진탕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식 기간이 굉장히 짧은 이 박싱데이이기 때문에 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헥터 벨레린, 그 다음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그리고 다니 세바요스 모두 다 허벅지 부상인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선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폴딩 무릎 부상이죠. 체인버스는 경고 5장 때문에 징계를 받았었는데 두 선수 모두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첼시의 부상 소식을 보겠습니다. 리스 제임스 오른쪽 풀백을 보는 유망주죠. 자하를 완전히 묶어버렸었던,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경기만큼의 임팩트는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대단한 피지컬을 가진 젊은 좋은 선수 리스 제임스, 발목 부상. 마르코스 알론소, 지난 이 토트넘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난 소튼전에서 에메르송이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알론소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굉장히 많은 또 스페인 라리가 팀들과도 링크가 나고 있는데 이 선수는 확실히 백스리에서는 그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육 부상이고, 메이슨 마운트가 컨디션이 좀 안 좋대요. 이 세 선수 근데 모두 다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를 봐야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아르테타가 부임한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1대1 무승부였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땐 오랜만에, 제가 지난 후토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정상적인 축구지, 프로 선수들 11명이 하는 축구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특출나게 엄청 잘했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최근에 보여줬던 아스날의 축구는 축구가 아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단시간에 아르테타가 보여줬던 이 임팩트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하냐면, 아,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그래도 우리가 좋은 축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맨유 팬들은 반대로, 형, 그래도 안 돼. 솔샤르도 처음에 그랬어. 근데 물론 이거 아르테타는 정식 감독이고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나중에 지나보니까 달라지더라. 너무 믿지 마.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스날 팬들이 이런 희망이라도 없으면 뭘 보고 살까요? 지금은 아스날 팬들에게 즐거워할 그 권리와 자유를 좀 우리 보장해 줍시다. 너무 오랫동안 괴로웠습니다. 자, 아르테타 본머스전 전술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공간이 제대로 분할이 됐고요.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자, 피치 위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센터 서클이야. 아스날은 예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최소한 뭐 4-4-2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4-2라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서 있었냐면 그냥 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으아! 공격할 때도 우와! 수비할 때 우와! 실점. 우와! 이런 게 이게 축구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는 축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난 경기 본머스전에서 보여줬던 이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정상적인 공간을 쓰고 정상적인 간격이 만들어졌다. 즉, 그 얘기는 제대로 된 빌드업 패턴을 갖췄다. 그 이전에 이야기하는 또방 빌드업, 그 다음에 에메리가 얘기했었던 거, 레노 센터백 주고 센터백이 풀백으로 줘. 거기서 중간에 끊기면 실점 위기. 계속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빌드업을 하더라. 자, 그럼 그 중간에 어디에 포인트를 뒀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넘버 6 토레이라 그리고 그라니트 자카 이 선수들의 위치를 조절해줬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조금만 살짝 체크를 해볼까요? 물론 후토크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토레이라는 에메리가 왜 도대체 갑자기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전진하는 능력도 없는 것은 아니고 공격적인 재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많은 활동량과 그 태클 그리고 수비 능력을 통해서 백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다. 자, 그래서 넘버 6를 자, 센터백이 여기 있어요. 다비드 루이즈와 소크라티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토레이라가 있어. 자, 이 상황에서 자카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카를 요쯤 둡니다. 자카. 사실 이거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에메리가 자카를 백3의 왼쪽 스토퍼로 둔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카는 주변에 누군가 있어야, 즉 상대방이 압박해 들어오는 거를 조금 방해해주고 쓸어주고 어그로를 끌어주고 자기한테 내가 공간을 보고 패스를 해줘야 될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을 보장해줄 수 있는 주변에 동료가 있어야 자기가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심한 중원보다는 3백의 스토퍼 왼쪽, 그러면 처음 빌드업해 나가는, 그러니까 빌드업의 시점이 되는 게 아니라 빌드업의 중간 단계가 돼가면 이 선수는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카의 위치 조정을 약간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미드필더 출신이지만 오른쪽 풀백 땜빵을 하고 있었던 메이틀란드 나일스를 역시 여기다 둡니다. 즉 2, 3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카한테는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생긴 거야. 자, 나일스가 도와주기도 하고 토레이라가 도와주기도 하고 뒤로 약간 빠져있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센 전진 압박을 하지 않으면 공간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하기 좋다 이거지. 자, 이게 바로 아르테타가 보여줬던 자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깎아내고 토레이라에게 본래 위치를 찾아주면서 경기력을 향상시켜준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선수들에게 이렇게 2, 3이라는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그 다음에 부카요 사카, 원래 왼쪽 풀백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포워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깊숙하게 넣어놓습니다. 센터백이 둘이 있어. 12 센터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위에 토레이라가 있어요. 그리고 자카가 있어. 그 다음에 메이틀랜드 나일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카는 왼쪽 풀백이 아니라 포워드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넣어줘요. 그리고 이쪽도 나일스, 여기는 이제 리스 넬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오바메양이 있고요. 라카제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자카가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다음에 막 공을 찔러준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마지막에 이 찬스 메이킹을 해주는, 즉 파이널 서드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바로 웨질입니다. 여기 특화되어 있는 선수죠. 웨질을 어떻게 쓰느냐? 원래 웨질은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을 때부터 별명이 센트럴 윙어였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창에 센트럴 윙어라고 치시면 웨질 얘기가 나와요. 이 선수는 중앙에 있는 넘버 10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측면에서 빠져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신의 이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주력 그리고 압박에 약간 약한 점, 이런 거를 자신이 타파하기 위해서 중앙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빠져요. 측면으로 빠진 다음에 수비수를 끌고 와. 어그로를 쭉 끌어. 그럼 이쪽에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긴 곳에 파이널 서드에 패스를 넣어주고 그 공간을 완전히 점유하면서 외질의 패스를 받아먹었던 게 바로 호날두입니다. 이 선수는 원래 센트럴 윙어야. 그랬는데 이 선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곳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외질의 이용법을 아르테타가 보여준 거죠. 외질이 그래서 히트맵을 체크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로 많이 움직여요. 라카제트, 오바메양, 그리고 오른쪽 리스 넬슨의 사이. 자, 그럼 이 외질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바로 지금 먼저 결과적으로 얘기했지만 리스 넬슨이라는 선수가 필요했다. 여기에 원래 아스날은 1000억짜리 공격수 페페를 써야 돼요. 그러려고 데려온 선수야. 근데 페페는
왼발잡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페페는 여기에 있어도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계속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선수예요. 그러면 외질에게 공간을,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보장해주기가 어렵죠. 동선도 겹칠 뿐더러 폭을 넓게 해놔야 이쪽에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페페가 이렇게 계속 좁혀 들어와. 그럼 이쪽에 얘 좁혀 들어오네? 수비수가 이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질에게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랑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잡이 정발 윙어 리스네스를 배치해놓고 오른쪽을 찢어놔야 이쪽 공간이 생긴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오른쪽 공간을 넓게 펼쳐놓고 리아드 마레즈나 카일 워커나 이런 선수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수 있는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의 활용법과 비슷하다. 이게 바로 아르테타의 본머스전에서 보여준 전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 와중에 지금 자카를 나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원했다,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카 지금 다 해외 축구 커뮤니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르타 베를린 개인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에이전트가 얘기를 했어요. 이정료는 지금 베를린에서 얘기하는 건 380억이고요. 아스날이 원하는 금액은 500억입니다. 이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헤르타 베를린의 대주주가 새로 왔어요. 이 사람이 돈을 대거 투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입하려 오는 선수들이 자카, 드락슬러, 괴체 이런 선수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르테타는 자카를 남기고 싶어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실제로 자카 같은 선수를 쓰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자리, 빌드업의 어떤 중간 제대로 된 기점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마땅히 지금 쓸 선수가 있지 않다. 즉 지금 겨울에 내보낸다 치면 대체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뭐 세바요스를 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자카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됐을 경우에 멘션글라드바에서 보여줬던, 그때는 뭐 누군가는 사비 알론소랑도 비견했었던 그런 패서가 있지는 않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이라면 자카를 팔고 거기에 누군가를 데려오면 된다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에 마땅한 선수를 데려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비오 임대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쉽지 않아요. 유벤투스에서 라비오가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아론 램지가 부상을 당하고 있고 엠레잔이 지금 사리 감독의 어떤 플랜에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라비오는 지켜야 되는 자원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는 지속적으로 자카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본인의 마음도 그럴 수도 있고 전체적인 상황상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카는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아스날의 포인트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첼시 포인트 보겠습니다. 첼시는 지금 첫 번째 위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너무 많이 뛰고 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더비 카운티에서도 시즌 말미에 문제를 드러낸 바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많은 활동량과 프레스를 하는 팀이 우리가 정점을 찍었다가 점으로 가는 걸 우린 12-13 시즌에 클럽의 도르트문트에서 봤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에서는 클럽이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리적인 축구를 덧입히고 있습니다. 개겐프레싱에다가. 근데 다시 램파드 얘기로 돌아와서 더비 카운티, 그러니까 챔피언십 경기 수는 많고 거칠지만 이 경기의 스트레스가 1부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현재 첼시보다 심하진 않겠죠. 바꿔 말하면 매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안 따도 돼, 그래 너는 지금 이번 시즌에는 적응하는 시즌이야 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잘하면 욕심이 난단 말이야. 챔스 티켓을 경쟁해야 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H조 마지막까지 골 때렸잖아. 그러니까 선수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벽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능력도 이제 갓 터진 선수들이야. 이를테면 타미 에이브라함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득점이 안 나오고 있죠. 이러니까 벽에 부딪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첼시를 상대하는 팀들이 아는 거지. 야, 얘네 피지컬적으로 세지 않구나. 미드필더 라인을 보세요. 캉테, 조르지뉴, 코바치치. 신장으로 보나 체격적인 면으로 보나 굉장히 어떤 센 선수들은 아니죠. 전방 쪽에 봤을 때도 뭐 메이슨 마운트, 그 다음에 플리식, 윌리안 이런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대단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선수들에 대한 어떤 수요와 갈망이 있는 거고, 지난 시즌 후반부의 에이스였던 러프터치크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없잖아. 이런 것도
소튼 같은 팀이랑 경기했을 때 갖다 박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잖아. 이것도 어떤 어려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3번 크랙이 없다. 상대방이 내려앉아요. 첼시 상대로. 왜냐면 첼시가 막 밀어붙이니까 내려앉아. 여기를 못 뚫어내는 거야. 그걸 뚫어냈던 선수가 바로 아자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자르가 없잖아요. 그럼 크랙이 있어야 돼. 크랙은 처음에는 균열을 내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경기의 최고의 선수,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수를 크랙이라고 하죠. 골키퍼도 크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일반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자주 쓰는 협의의 의미로 균열을 낼 수 있는 선수 아자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 자하라거나 제이든 산초라거나 다른 의미의 넘버 10이 될 수 있는 이스코 같은 선수가 링크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 때문에 첼시가 지금 난관에 봉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스날 상대로 어떤 포메이션을 가져올까요? 일단 아스날은 아까 2-3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2-3으로 쓴다고 그랬을 때 보세요. 2-3, 1-4 내지는 2-3-5잖아. 그러면 뭐야? 공간을 잘 배분해서 측면 자카가 이쪽 백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쪽 백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뒷공간, 측면 뒷공간에 대한 어떤 이 커버는 아스날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공략을 해야 된다. 첼시. 그 다음에 중원 싸움에서 토레이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지만 외질은 중원 싸움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선수고 지금 수비시에는 4-4-1-1 내지는 4-4-2로 두 줄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토레이라 양옆에 있는 자카와 넬슨으로 메이틀랜드 나이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카도 수비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수가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토레이라가 굉장히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중원에서 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 조, 코, 캉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4-3-3 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세 선수를 다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양쪽 측면에 뭐 플리식이나 윌리안 혹은 메이슨 마운트를 측면에 쓴다거나 이런 종류로 해서 전 중원에서 한번 걸어볼만 하거든. 그 다음에 아르테타의 아스날의 측면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백3를 쓸 수도 있죠. 뭐 이를테면 마르코스 알론소라거나 그 다음에 아스필리쿠에타 윌리안으로 보여줬던 오른쪽 라인.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러면 이제 중원 싸움에서 또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4-3-3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입중계거든요. 그래도 아프리카TV에서 이스타TV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리뷰 리버풀 대 울버햄튼입니다.